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 있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은 뭐 했던 결과인 건 분명합니다. 한번 왜 그랬는지를 한번 판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경우를 이제 따지는 것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판인데 징계위원회가 장관 소관하에 열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기각당하면 윤 총장이 입는 타격은 상당히 결정적인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자기가 주관해서 징계위원회를 이끌기 때문에 여기서 기각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더 질 뿐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급박성의 문제. 징계가 코앞이라 판사로서는 따질 것만 따졌지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될 거냐 중징계가 될 거냐 말 거냐 판사 사찰을 과연 한 거냐 아니냐 이런 식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인 형식 또 검찰이라고 하는 주요한 행정 조직이 수장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조직의 기능 유지 이런 것들만 따져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며칠 뒤에 열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급박성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열려서 그날 끝날이라는 보장이 100% 가능하냐. 지금도 뭐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법무차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제 시간에 열려서 제 시간에 끝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처분이 그럼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가 질질 늘어지고 제대로 안 열리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건데 예전 판례를 보면요.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일신 전속적인 권한이라 보기 어렵고 비대체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정윤주 사장 건가요? 정윤주 사장 건도 그렇고 좀 다른 건데 정윤주 사장 건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판사들마다 그럼 잣대가 다른 것이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 시대의 과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법대로만 하겠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는 생각 안 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시대적인 과제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대 상황도 있겠고 판사 성향도 있겠고 근데 이게 조금 판사마다 결이 다르게 판단이 떨어지면 일반 국민들이나 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정윤주 사장 같은 경우 KBS 사장에서 해임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해달라고. 2008년에 판사가 판단하기를 당신은 나가는 게 맞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가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KBS 사장을 4년 5년 비운 그 상황에서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버렸는데 복구할 길도 없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판결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게 많아서 징계위원회 전에 판단을 내리려면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도저히 시간적으로도 없었던 거는 뭐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행정부 특히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판사의 논리고요. 그다음에 총장의 임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는데 그거를 장관이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통해서 예. 이건 장관의 인사권이 너무 전횡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는 정말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하라. 징계를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재판부 결정은 알겠고요. 만일 변행태가 재판부에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다면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제가 옆에 배석으로 앉아가지고 다수 의견을 내시는 재판장님께 소수 의견을 내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꼼짝도 못하고 눌려서 맹종한다면 그게 검찰이 독립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법리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맹종하는 상황이냐 이것부터 따질 수 있죠. 예. 총장 아래 모든 검사와 심지어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까지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이 상황이 검찰이 맹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째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징계권에 눌려서 꼼짝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과잉해서 남용할 경우 검찰 조직과 검찰 총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그럼 어떻게 보장하란 말이냐. 네.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국회에서 탄핵받는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받는 경우나 비슷해야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치면은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판사도 그렇게 얘기는 또 해요. 검찰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해 주다 보면 검찰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해서만큼은 조심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대적인 과제와 촛불혁명의 의지는 사법부와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가 이 문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 통제는 수시로 가능해야 된다.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통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지방검찰 제도처럼 도지사를 뽑듯이 그 지역의 검사는 지역 주민이 뽑아서 신뢰를 그렇죠. 갖다 늘 체크하고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야 이게 사법부 또는 검찰을 문민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시대적 과제로서의 검찰개혁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시대 정신은 그럼 법원은 언제 반영할 거냐 이런 문제. 또 하나 재판부가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장관도 최대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건이 과연 검사의 수사와 재판 공소 유지에 관한 것이냐. 이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성 조사 문제 법무부 감찰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을 안 하고 측근들을 빼돌리는 문제 이 의혹에 대한 건데 이걸 어떻게 수사와 기소 유지로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법무부에서 항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장관의 검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행정청으로서의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나섰는데 사법부가 나서갖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는 그 인사권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검찰 권력은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문민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만약 무력화시킬 때는 그러면 검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최근에 노컷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나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해임에 사인을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겠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게 과연 정당성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그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거기까지 갔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못 따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한 이야기. 아마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자를 불러가지고 슬금슬금 이런 의견을 흘리고 이렇게 검토해서 끝까지 붙을 수 있어.
거기서도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불복하다 보면은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예. 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이라는 말이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판사의 판결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검증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장관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요청했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임명했는데 그래서 임기보장 총장을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임의로 나서면은 상당히 정적으로 부담이 큰 거고요. 또 하나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건 분명하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거의 다 끝났고 공수처 설치는 오히려 뭐 상황은 다 끝났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을 못 뽑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이 국가적인 개혁 과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국가 검찰권의 문제인데 검찰권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행정권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해서 잘못된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의 권리인 검찰권인데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거죠. 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너 그만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해임시켜버렸을 때 그다음에 누구를 거기에 검찰총장에 앉혀갖고 저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데리고 국가 검찰권을 수행시킬 건가. 이 고민이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내가 해임을 시키나. 이 고민도 대통령 것이고 그러면 장관을 바꾸시지 않은데 그거는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됩니다. 또 누가 장관 자리를 제가 조국 추미애보다 훨씬 더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지금 있겠냐. 지금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동반 사태가 자꾸 나오는데 얘기가 동반 사태는 대통령한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권 핵심부의 레임덕을 시작시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현실 속으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나가지 않고 당 대표였는데 급을 낮춰서 법무부 장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뭐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만일 여기서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 끝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보수 야당으로서는 제발 좀 동반 사퇴를 시켰으면 예.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끄러운데 해임 시키죠 또는 동반 사퇴하자라고 야당에서 말은 못 꺼냅니다. 예.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존재감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아까 홍준표 의원도 아침에 얘기를 했던데 이거 뭐 민주당하고 검찰당만 있는 거야?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예. 얘기하듯이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나서서 뭔가를 해주면 대통령은 야당이 상대해야 되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좋은 방법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봅시다. 예.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던 야당인데 오늘 나온 워딩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워딩은 이게 검찰총장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는 것.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야당은 존재감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워딩들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5%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대선 지지도가. 홍준표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겪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우익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힘에 그냥 떠밀려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서 인사나 하고 그쪽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되풀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뭐가 확 쏠렸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올 리는 없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흐지부지 돼버리면서 또 대권 차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우려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 우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또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예. 기호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권은 지지 기반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없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발 정치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변호사 개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워딩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윤석열에게 이슈가 중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른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자리를 내어놓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이슈가 계속 가겠느냐 지지도는 올라가겠느냐 뭐 충청대망론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예고해 주시겠습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오늘은 수험생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험 치르는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이 있습니다. 예. YTN TV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은 시청 또 라디오로도 동시 중계되니까 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건 법사위일 겁니다. 사보임 논란에 공수처법도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율사 출신이라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한 법적 해석 또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법사위 보이콧을 하게 됐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 민주당 법사위의 한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먼저 바로 여쭤보죠. 네. 야당의 주장은 의원님이 어딘가에 통화를 하면서 판사들, 전현직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예. 저를 그렇게 실세로 봐줄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날 이제 제가 통화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직원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한 두세 분이 더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취재해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유도했다라고 이런 개연성 없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가 통화를 한 상대방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고요. 그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일이고 결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위법성 조각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결정의 위법성 조각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쟁점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보좌관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수 언론 그리고 그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의혹 기사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쓰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논란을 좀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밝힐 수는 없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다 해서요.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이제 짧은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검에서 이렇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특히나 사법부의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평 자료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통화를 해서 지금 특정인과 누구와 통화를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 명 전화해서 의견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은 의견을 구하고 같이 저도 화를 내고 그분들도 화내는 거 정말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명 통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나 전현직 판사나 변호사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죠? 판사, 전현직 검사 이런 분들도 없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판사라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고 그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판사 연차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정말 친한 사적 관계여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어떻게 복귀한답니까? 이거 말고도 그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도대체 사과를 하는 것인지 납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윤호중 위원장님이 상임위에 야당이 들어와서 함께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정회를 하고 야당이 법안 심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그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법안 심사에 야당이 좀 참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과냐 또 이렇게 반발하던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보이콧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회의는? 그게 이제 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타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법사위와 관련된 부분은 야당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12월 13일 날 출소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두순 방지와 관련된 법안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야당이 또 불참을 했습니다. 또 법사위에 또 중요한 민생입법으로 공정경제 3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협의하거나 토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사위의 모든 민생입법들이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일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야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정당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민생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민생입법은 처리하고 당외에서 아니면 회의장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거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팽겨둔 채로 싸움에만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 좀 퇴행하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의원들끼리 우리끼리 합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중요한 민생입법 같은 것들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지금 안산 단오늘인데 과거 조두순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두순 방지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런 민생입법은 안산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특히나 여성과 아이를 둔 그 학부모님들이 꼭 조두순 방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또 연락이 오고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민생 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지켜보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어제 오후에 복귀를 했는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어제 법원의 결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징계 유무에 대한 것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그 금전적 손해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형식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단은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해서 좀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면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검찰이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감찰과 비혐의에 대해서 무겁고 중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의 판단은 좀 아쉽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지금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후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나 4일날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도 안테나를 이렇게 높게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법무부나 이런 것에서는 뭐 징계를 반드시 막 어떻게 뭐 하겠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된 내용들을 아마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 신중하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 대립 구도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서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예. 우선은 저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이나 법과 원칙을 중요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 불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택지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당 지금 여러 가지 징계 감찰 사유가 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또 특히나 검찰총장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했을 때에는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민주당에서 혹시 동반 사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동반 사퇴론 민주당 내에서는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네, 불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로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법사위 계시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사보임 문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왜 이걸 허락해 줬느냐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가 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수사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독립해 줄 영향을 줄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 지금 최강욱 대표님뿐만 아니라 조수진 의원 또 윤한홍 의원 그리고 또 여당의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수사,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수사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만을 콕 집어가지고 이해충돌 문제라고 그걸 문제 삼기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 계신 여러 의원들 중에 지금 재판받고 피해자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러면 최강욱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강욱 대표님이 이게 약간 전투력이 높으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김진애 의원 계획된 게 아니고요. 김진애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해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아예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보임된 것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